네. 그러면 민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모든 그림을 다 그리셨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학하면서 수학 교재 만들어봤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교재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재가 또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백 번 검수를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고,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라인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딱딱한 언어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번역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그림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이런 약간 좀 민법이란 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런 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다른 교수님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스토리 라인을 잡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수님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 법조문의 구성이 있습니다. 법조문의 구성. 법조문의 구성을 보시면 P이면 Q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발레 차원이랑 약간 비슷한 겁니다. P이면 Q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P가 되면 Q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P가 되면 Q가 된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P 화살표 Q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수학 하에 2단원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게 수학을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하면 여기가 좀 이해가 쉽거든요. 여기서부터 보면 P이면 Q이다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 셋이 다 같은 말이에요. P이면 Q이다, P 화살표 Q,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P이면 Q이다라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Q 안에 이렇게 P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쏙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뭐는 안 되는 거냐면 Q 안에 이렇게 P가 삐져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P 입장에서 보면 Q인 것도 있고 Q가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Q가 아닌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까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발레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예시인 거예요. P가 Q가 되기 위한 반대되는 예시. 그러면은 만약 간주다 라고 하면 그래도 Q라고 하는 거고, 추정이다 라고 하면은 Q가 아니라 그냥 P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이 이 뒤에 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 보면은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고, 여기 법조문에서는 요건과 효과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적용 예시에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를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고, 손해를 가한 자는 요 부분들이 이제 다 요건이 되는 건데, 이 요건을 나눠봤더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라고 나와서 요 첫 번째가 요건이 되겠죠. 그럼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거는, 고의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알고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과실이라는 건 실수죠. 일부로든 알고도든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럼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저 요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라는 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효과인 손해배상을 책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책임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이 P1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는 뭐냐면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반대가 뭐냐면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 그럼 말 그대로 하면 위법행위를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죠. 그럼 적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나요?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요건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해를 가한 자. 그럼 손해가 아니면 배상 책임을 하나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자 동시에 위법행위여야 되고 동시에 손해를 가해야지만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조문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법조문을 적용을 할 때에는 민법, 즉 법에 적용을 하려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얘처럼 이 법조문이 P이면 Q
Q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P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사건들이 P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이 사건들이 P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했으면 뭐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Q로 우리가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걸 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정이 됐다라는 건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어제도 계속 반복을 많이 했는데, 민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공동생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는 점에서 법이라는 특징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사회 규범과 구별됩니다. 즉, 그 민법이라는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법인데, 법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제성. 강제성이 없으면 법인가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요건이 되려면 첫 번째가 강제성이고, 두 번째는 뭐랑 달라야 돼요? 사회 규범과 달라야 됩니다. 사회 규범이란 뭐냐면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나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 규범과 차이가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기억해야 돼요. 강제성과 사회적 규범과 구별이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무슨 예시를 들었냐면은 교통사고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그럼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은,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누구 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강제하기 위한 법인데, 예를 들면 내가 치인 사람이에요. 치인 사람에서 너무 화가 나서 쳤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자력구제라고 한다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자력금지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국가구제의 원칙이다. 근데 그런 국가구제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송과 집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압류를 해서, 그 다음에 환가라는 건 경매 처분을 하는 거죠. 경매 처분을 넘겨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손해를 받은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송과 집행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구제를 해주는 거다. 근데 이런 소송의 부분에서 먼저 보면, 소송 부분은 크게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이라는 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모르고 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은 이게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겠죠, 이 운전자가. 그럼 이제 이게 살인죄이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이제 형사법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걸 따질 때가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돈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형사소송은 죄와 벌을 다루는 겁니다. 너 뭐 징역, 그러니까 너 깜빵 갈래 안 갈래, 이런 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신 게, 제가 만약 민사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고랑 피고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고랑 피고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면 제가 손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임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내놔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고라는 건 소송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친 사람이에요. 운전자예요? 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줘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억울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도 원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고 피고라고 하고, 형사에서는 원고인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나누고, 집행에서는 압류 다음에 환가 다음에 배당을 한다. 이것도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건 아시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민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법인데, 법에는 강제성과 사회적으로 구별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만 하시면 되는데, 공법과 반대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법과 공법의 차이는 뭐냐?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면 뭔가 좀 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도 국가에 관련 그 공무원의 업무 자체는 국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한테 손해를 받아도 공무원이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건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의 차원에서 공법을 다룬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 사인 간의 관계라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에서 만약 국가가 개입을 하면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토지 매매인데, 토지 매매 부분을 보시면 토지 매매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이 뭐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인데 이 사람이 토지 매매를 해요. 그럼 토지 매매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매매를 하는 그 뭐 대금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법에서 다루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내가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도한 사람이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소득세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토지 매매를 했는데 이 토지 매매가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맡아라 안 해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인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인 공법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토지 매매를 할 때 이 매수인은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취득세는 지방세법으로 공법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만약 건축을 해요. 내가 건물을 건축을 할 건데 이 건축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이라고 우리가 공법에서 이거를 아주 내용이 많게끔 한 요만한 한 장을 모두 다 외워야 될 양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또 뭐예요?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공법에서 요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과 공법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법과 공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법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뭐랑 반대다? 공법과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면 일반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법은 일단은 민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사항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법이라는 건 누구나 대부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상황,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임의로 더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민법 안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는 거는 여기 옆에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예요. 우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나 여기 살아도 돼? 그래 살아?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임대차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게 되면은 민법에서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해지 통보를 한 뒤로 6월 이후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 나갈래라고 하면은 1월 뒤에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간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간주라는 거는 그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얘한테 야 너 1년 됐으니까 나가 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 1년 계약했으니까 저 나갈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무조건 손해인 거죠. 어쨌든 주임법을 우선 적용을 한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서는 요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별법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그 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특별법이 또 있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일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또 다른 특별법이 있다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항상 일반법이고 항상 특별법이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민법은 절대적으로 일반법입니다. 왜냐면 민법보다 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절대적으로 일반법이라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만은 계속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이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들은 다 특별법도 될 수 있고 민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법에서의 요 일반법의 특징에는 일단 첫 번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 특별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 차임 연체와 해지를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임차료를 안 냈어요, 돈을. 근데 그랬을 때 집주인이 너 나가 라고 하는 그 기간이 민법에서는 이기 2번 안 내면 해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런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많이 만들었지만 그게 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없는 내용은 뭘 적용하냐?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 말은 주택에서도 2번 임대료를 밀리면 임대인이 너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법을 보충 적용합니다. 보충 적용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준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 일반법이라는 건 첫 번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다. 단 민법은 항상 절대적으로 일반법이다. 그다음 세 번째 민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이 만약 없으면 민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예시가 뭐냐면 618조의 임대차의 의의를 보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내용이긴 한데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 보자면 매매라는 거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매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하시냐면 계약서 쓰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매매를 샀어. 그럼 계약서를 쓴다고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 매매라는 거는 너 살래? 그래 나 살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지 사실 믿는다면 살래? 살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성계약이란 게 뭔 말이냐면 약정만 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계약 성립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소멸시효나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언제부터 너 거였냐 이걸 가지고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약정한다는 건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이 임대차의 적용 예시를 보게 되면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또 약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래? 그래 할게. 오케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낼 거야? 그래 낼게. 얼마 낼 거야? 얼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적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건데 목적물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주택에 관련돼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별도로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법에는 크게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 두 번째가 사법, 세 번째가 일반법입니다. 법에는 크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력구제 원칙이 안 되고 국가가 구제해야 된다. 국가가 구제하는 방법에는 소송과 집행이 있는데 소송 같은 경우는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집행 같은 경우는 압류랑 환가랑 배당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규범이랑 구별이 된다. 그래서 강제성이 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법이 있는데 사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과는 반대의 말이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개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사법이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 하는 게 공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법이 있는데요. 일반법 같은 경우는 일반법은 첫 번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특별법이란 개념은 되게 상대적인 거다. 단 민법 같은 경우는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그 특별법에서 내용이 없으면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그 법률 관계인데요. 이 법률 관계라는 걸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민법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면 사법이었거든요. 사법?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간의 관계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법률관계라 부릅니다. 법률관계. 사인 간의 관계를 법률관계라 해요. 왜냐면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우리가 법적으로 법률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생활관계는 그냥 인간관계라는 게 있고 법률관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친해졌어. 친해진 친구야. 그럼 그냥 인간관계죠. 제가 그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에 가서 교회에 만난 친구는 그냥 친구지 우리가 법률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계약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법률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랑 법률관계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인관계를 우리가 흔히 민법에서 말하는 사인관계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관계가 되는 순간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되는 순간 법률관계라는 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띄어야 되잖아요. 법이라는 건 아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된다는 건 강제성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강제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아까 일반법의 특징이 있었는데 일반법은 사인 간의 관계라고 했고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법률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법률관계라는 거는 법률관계가 되는 순간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권리와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기는데요. 당사자 둘 다 모두에게 권리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인데요. 매매를 계약하는 순간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는 소유권 이전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다 생긴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편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얘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 나 돈 내놔. 아니면 나를 이거 보상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당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만 생기는 거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손해배상 의무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각각 일방이 권리와 의무 하나씩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증여입니다. 증여. 내가 주는 거, 내가 뭔가를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사람은 의무만 생기는 거고 받는 사람은 권리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무계약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한테 다 생기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쵸? 권리랑 의무는 무조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한테 동시에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리, 이 사람한테 의무가 생기던 아니면 이 사람한테 권리, 이 사람한테 의무가 생기던 이런 거를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보호해준다는 거야. 보호해준다. 뭐로? 강제적인 걸로.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권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속시킨다. 너 뭐 해 무조건. 이러는 게 이제 의무거든요. 즉 법률관계를 하는 순간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권리라는 건 뭐냐면 보호해주는 법이 강제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법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우리가 법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집행해서 압류를 걸죠. 그 다음에 환가를 합니다. 즉 경매를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을 해서 배당하는 그런 것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의무를 배우진 않습니다. 권리 부분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만 배웁니다. 그래서 권리는 대표적으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과 작용 방향, 그 다음에 효력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뉠 수 있습니다.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권리가 돈에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의미는 돈에 관련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인데 돈에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이
재산권이라고 하고요. 돈에 관련이 없어요. 그럼 비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가 이제 인격권이나 명예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명예가 침해된다고 해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명예에 침해받았으니까 돈 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산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 어쨌든 인격권이나 명예권 이런 것들은 비재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특가권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앞으로는 물권과 채권인데 재산권 말고는 안 배웁니다. 뭐 중개사가 사실 비재산권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인 물권과 채권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물권과 채권은 뭐다? 내용에서는 재산권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작용 방향이 있는데요. 작용 방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배권과 청구권과 항변권과 형성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배권이라는 거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물건 사이에서 지배할 수 있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은 지배권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권에는 물권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구권이라는 거는 채권이요. 우리가 사람에서 사람한테는 이거 뭐 해줘 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을 지배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권리들은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지배권에는 물권이 있고 청구권에는 채권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효력 범위에는 상대권과 절대권과 상대권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권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대세권이라고 해요. 누구한테나 세상 전체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권의 물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고 대세권이라 얘기한다. 상대권 같은 경우도 상대권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 모두한테나 예를 들면 이게 연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한테 돈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빌린 사람한테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한테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대인권 혹은 상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우리가 민법에서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사법은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법률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법률 관계는 인간관계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법률 관계가 있는 순간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뭐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의무는 뭐예요? 구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생기냐 아니면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생기냐에 따라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뉩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각자 모두에게 다 생기는 거예요. 나도 권리 의무, 쟤도 권리 의무 다 생기는 거고 편무계약이라는 건 나는 권리만, 쟤는 의무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관계 안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권리인데요. 권리는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맨 왼쪽에 있던 부분이 내용이었어요. 내용. 이 권리가 돈에 관련이 있냐 없냐에 나눠져 있는 거죠. 돈에 관련이 있으면 재산권, 관련이 없으면 비재산권인데 우리가 배우는 물권, 채권은 다 뭐다? 재산권이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작용 방향이 있었는데요. 작용 방향은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이 물건한테 지배를 하죠. 그래서 지배권이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이 인간한테 뭐 해줘 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형성권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항변권.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이제 효력 범위가 있는데 효력 범위는 누구나한테 미칠 수 있는 대세권 혹은 절대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내가 그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특정인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상대권 혹은 대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하거든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근데 일단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리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사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법은 태어나야 사는 거예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 태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라서 언제가 살아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연인은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럼 내 재산이 다 어디로 가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이 그래서 왜 일어나는 거냐면 민법이라는 거는 자연인을 산 사람으로밖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법인이라는 건 아예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홈336 여기도 법인이거든요. 별도로 회사예요. 그러면은 홈336의 재산이 설마님의 재산은 아닙니다. 아예 별도예요. 그래서 홈336 안에 설마님이 근무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법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인이 부자라고 해서 대표가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재산권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우는 물권, 채권 둘 다 재산권이다. 그래서 비재산권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물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방향이 지배권적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권에서는 중요한 게 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권의 종류에서 첫 번째는 소유권이 있는데요. 일단 물권을 크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이 지배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가 소유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냐. 두 번째로 수익하는 거냐. 그다음 세 번째로 처분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배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배가 있고 수익하는 지배가 있고 돈을 가져오는 지배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갖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 물권이라고 하고 완전 지배 권리라고도 같은 말로 합니다. 또 전세권이라는 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가지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뭐가 되죠? 사용하고 수익만 하지 이 집을 내가 팔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건 사용, 수익만 한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줄임말로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익 물권은 전세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용익 물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 용익 물권입니다. 용익입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전세권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금.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들어갔어요. 전세로. 근데 내가 돈을 안 냈어. 그럼 이건 전세권 설정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조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 권한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나서 저당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이 집 괜찮은데 들어가 살아야지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를 잡아놨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담보물권 안에는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사람이 물건에게 갖는 권리고 그래서 지배권적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뭐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돈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물건과 채권에 대한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돈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건 채권이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소유권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소유권 자체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물건은 등기를 해야지만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에는 물건과 채권의 차이는 물건은 물건한테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유권이라는 건 이 집이 내 거야 라는 거지 이게 사람한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은 그 사람한테 돈 내놔, 소유권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한테 돈 갚아 라고 하면 이거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을 가지고 경매에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물건, 저당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랑 물건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라는 거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비재산권이라는 건 돈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권이라든지 가족권이라든지 명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작용 효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지배권과 청구권이 있는데 지배권은 물권이 있고 청구권은 채권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같은 경우는 절대권과 상대권이 있는데 절대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상대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물권이 이제 절대권이고 채권이 상대권이다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권리의 변동인데요. 권리의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게 법률 관계라는 게 있고 법률 관계가 생겨나는 순간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리와 의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권리 부분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권리를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넘기는 것들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누구한테 소유권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고서 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집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도 권리가 변동이 된 겁니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들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변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득실 변경 이라고 합니다.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상실의 줄임말로 득실 변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보면요. 이렇게 득실 변경이 생기면 항상 뭘 해야 되나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형식주의라 하거든요. 이 형식주의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득실 변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내가 등기에다가 없어졌어, 멸실됐어 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득실 변경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득실 변경의 요건이 뭐냐면 등기입니다. 등기.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권리의 변동을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득실 변경의 요건은 등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권리 변동의 모습 중에서는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발생, 변경, 소멸 중에서 일단 발생 부분을 먼저 보면은 발생이라는 건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 근데 취득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는데 절대적 발생이라는 건 원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든 거예요. 내가 아예 세상에 없던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을 우리가 주인이 없던 거를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쓰레기를 주워왔던데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 먼저 가져오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는 건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도 냈었는데 전 주인이 버린 것은 기존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권리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틀린 질문으로 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원시 취득은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승계 취득인데요. 승계 취득은 있던 걸 가져온 거예요. 다른 말로 전 주인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돈 주고 사왔거나 아니면 뭐 증여받았거나 어쨌든 간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온 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전적 승계랑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적 승계는 전 주인의 권리가 모두 다 넘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모양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통째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설정적 승계는 전 주인도 일부 남아있고 조금 어떤 일부분만 남한테 넘겨준 거예요. 대표적인 설정적 승계의 예시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권한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 주인한테는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은 처분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전적 승계부터 먼저 보시면 이전적 승계는 전 주인의 권리가 모두 다 사라지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전 주인의 권리가 남아있으면서 어떤 일부분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는 건 그대로 전체 다 승계되는 거라서 대표적인 예시가 매매나 상속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매매나 상속의 차이는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인데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 안에 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특정 승계라는 건 뭐냐면 물건 하나만 파는 거고요. 포괄 승계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속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나 집이나 뭐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에 있는 통장 모두 다 어디로 넘어가죠? 자식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괄 승계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상속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설정적 승계라는 거는 전 주인의 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인의 권리가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 권한 중에서 사용수익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어. 근데 은행한테 뭐만 넘겨준 거예요? 처분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 여기 은행의 권리를 보시면, 은행의 권리 입장에서는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설정도 사용수익 처분 안에서 사용수익 권한만 넘겨주고 처분 권한은 전주인한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이제 설정적 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발생에는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와서 그걸 더 많이 쓸게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란 말이 있는데, 승계취득 안에는 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또 이전적 승계 안에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포괄승계 안에는, 포괄승계의 대표적 예시는 상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변경과 소멸은 사실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진 않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의 변경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전세권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1억이었는데 1억 더 달래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세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의 변경이라는 건 전세금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제 기간이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작용이나 효력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해하시기가 엄청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우리 이거 공시법까지 하면 느낌이 옵니다.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고 해서 저당권 내가 이걸 2위였는데 1위로 가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소멸 자체가 없어지는 거. 대표적으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는 나한테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권리 자체는 있는데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넘겨준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전적 승계라는 말과 주체의 변경이라는 말과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 요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전주인 남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적 승계라는 거고, 주체의 변경도 결국엔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같은 말이고, 그다음 상대적 소멸도 나한테만 없어지는 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무주물 선점을 봤는데요. 무주물 선점에 대해서 약간 252조 잠깐 조항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주물의 귀속에서는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주물 선점인데요. 무주물 선점의 원시 취득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만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소멸시효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취득시효라고 해가지고 남의 땅을 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제 땅이 돼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유의 의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갈 때 남의 땅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일부러 있어 20년을. 그런 거는 소유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땅인지 모르고 내가 이거 내 땅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걸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점유한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땅에 떨어져 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운 거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제 거였는데 알아요. 그리고 주운 건 이건 도둑질이고 이게 누군가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가졌어. 그럼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이게 누구 거라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주운 거는 너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건 범죄지. 그걸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주워 있는 건 다 주워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거는 누구 건지 모르고, 혹은 내가 이거를 내 걸로 가져야지, 이건 아무것도 주인이 없는 거니까 내 거야 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해야지만 무주물 선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일단 법률 요건까지 먼저 볼 건데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권리라는 게 변동이 됐잖아요. 권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보호해준다. 근데 그리고 이 권리라는 것들이 남한테 넘겨주고 혹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를 변동을 배웠어요. 근데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게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해. 이 권리 변동 자체가 되려면, 앞에서 배운 그 권리 변동의 조건이 되려면
요건과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변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뒤에, 요 법률효과 뒤에 이렇게 권리변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권리변동. 이렇게 권리변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법률 요건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 요건이라는 건 원인이에요. 어떤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 예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요건의 종류를 먼저 보시면 법률 요건이라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법률의 요건, 즉 법률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규정의 차이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건 말 그대로 의사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법률 행위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계약이나 단독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할 거고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라고 해요. 근데 법률 행위는 제가 이것도 문제로 냈었는데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법률 효과가 아닙니다. 그쵸? 법률 요건 안에 법률 행위랑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률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어나는 건 맞나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나 이걸 법률 효과라고 제가 썼어요. 답에는. 근데 이거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거는 법률 요건이고 법률의 규정도 법률 요건입니다. 또 법률 행위랑 법률의 규정에서 차이점이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은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매매 너네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할래? 그래? 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판결이나 경매라든지 우리도 경매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왜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경매가 만약에 법으로 정한 방식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는 건 법이 정해진 방식 그대로만 해야지만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률 요건에는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행위고 없으면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은 왜 의사표시가 없냐면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원래 뒷부분도 있는데 어제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